4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트랙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최초 F1 규격 서킷인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열렸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 관련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법률방송 취재팀이 오토바이 트랙데이를 다녀왔습니다. 라이더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장한지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 레이싱 슈트로 무장한 라이더가 321cc 검은색 오토바이 야마하를 타고 금방이라도 굉음을 내며 달려나갈 것처럼 서 있습니다. 트랙에 올라탄 라이더들이 진행요원의 수신호에 맞춰 서서히 출발하는가 싶더니 일제히 속도를 내며 치고 나갑니다. 두카티와 BMW, 스즈키, 혼다, 최대 배기량 1000cc를 자랑하는 꿈의 바이크들의 질주.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코너링을 할 땐 몸이 거의 바닥에 닿을 듯 아슬아슬합니다.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 경기장에서 열린 오토바이 트랙데이에 참가한 오토바이 마니아들이 스피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경기장의 관중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기장의 전체 면적은 56만 평으로 환산하면 2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여의도 면적은 4분의 1, 목포시 전체가 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목포시 전체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코리아 모터스 그룹 KMG 주최로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열린 국내 최대 오토바이 트랙데이엔 금요일인 9일엔 93명, 토요일인 10일엔 127명이 참가했습니다.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오로지 질주에만 집중한 오토바이 마니아들은 짜릿한 스피드가 주는 쾌감에 하나같이 상기된 표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탄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다가 이제는 바이크 탈 때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게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좋았고 또 재밌어요. 스피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은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안전장비 다 풀로 하고 그러고 이제 타고 있으니까는. 서킷에서 오시면은 뭐 반대편에서 차 올 걱정 안 해도 되고 신호 위반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속도 제한 없이 마음대로 달릴 수 있으니까. 스피드는 위험하다,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라는 선입관 자체가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이 오토바이 마니아들의 말입니다. 가보니까 뭐 속도도 즐길 수 있고 빠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른 차량이 없고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이 다 이렇게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규칙을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 일반 도로보다는 훨씬 덜 생기죠. 이런 오토바이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이 실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말입니다. 오토바이는 사실 되게 사고가 나면은 크게 다치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약자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오토바이를 약자로 취급을 하지 않고 좀 도로에 약간 방해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가지고 이제 존중을 안 해주는 것. 폭주족 같다고 막 무조건 이제 아파트에 지나가면은 시끄럽다 이러고 이제 신고 무조건 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눈치도 보게 되고.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게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전면 금지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라고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바이크는 차선에서 맨 끝쪽 차선으로 주행만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일단은 규제로 돼 있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날 트랙데이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과 헌재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라이딩 로이어 이호영 변호사도 참가했습니다. 첫 서킹 주행 소감을 묻자 이호영 변호사는
오토바이 좀 탄다고 생각했는데 겸손해졌다고 말합니다. 많이 겸손해진 상태로 이거 도로에서의 주행과는 전혀 다르구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속도에 대해서 과욕을 하지 않고 적절히 컨트롤을 하면서 실제 먼저 서킷 주행에 입문한 선배 오토바이 마니아들의 말도 서킷 주행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넘어졌을 때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위험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는데 한국에서 이제 오토바이 학원을 등록을 했을 때는 그런 걸 전혀 안 가르쳐 주고 그런 걸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어서 그래서 자꾸 찾다가 이런 트랙에서 서킷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여기 I think the best challenge is learning how to do it on a track, so you can push your limits safely without, unknown problems like cars or people walking across the street. So I think here's the safest place to learn how to go fast, right? 우리는 폭주족이 아니다. 안전하게 스피드와 자유를 즐기는 것뿐이라는 오토바이 마니아들의 축제 트랙데이. 이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률방송 보도에 공감해 자신들의 에마에 법률방송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화답해줬습니다. 스피드의 향연 KMG 트랙데이는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서 오는 23일 다시 열립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 인접 직역 자격사 통폐합과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맥락과 배경인지 왕성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왕 기자, 변협 주장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기자단을 통해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등 인접 자격사를 하나로 합치고 네. 5급 공채, 예전에는 행정고시라고 불렸던 국가시험이죠. 네. 이 5급 공채를 폐지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정부에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변협은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바뀌었고 네. 배출되는 변호사 수도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네. 주변 여건과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이같이 네. 주장했습니다. 이게 인접 직역 통폐합 일단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인접 직역 통폐합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법조인 양성 제도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네. 세계 각국은 고유의 법조인 양성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데 네. 크게 보면 미국식 로스쿨 제도와 네. 일본식 고시 제도로 양분됩니다. 네. 미국식 로스쿨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네.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한 뒤 각 네. 주별로 바라고 불리는 변호사 네. 시험을 통과하면 네. 로이어 자격을 줍니다. 네.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은 웬만하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격 시험입니다. 네. 이렇게 로이어가 되면 송무와 자문, 공공행정, 기업법무, 입법 등 전방위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네. 반면 고시 제도는 전공이나 출신과 무관하게 네. 고등고시나 사법시험을 같은 고난도의 법조인 선발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 자격증을 줍니다. 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이 고시에 합격하면 동네에 플랜카드가 붙고 네.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본식 고시 제도를 채택했고 네. 별도로 사법서사 등 법조 인접 자격을 두면서 네. 변호사 아닌 법률 지식 보유자를 행시나 공무원 시험 등을 통해 네. 공공기관으로 흡수해 왔습니다. 네. 문제는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이른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는데요. 네. 로스쿨 제도는 도입됐는데 고시 제도 당시 채택됐던 인접 직역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갈수록 늘고 있고 네. 여기에 다시 직역 갈등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기형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네. 서로 다른 DNA를 가진 법조 인력 수급 체계가 네. 투트랙으로 유지되면서 정합성을 상실했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네. 그게 인접 직역 통폐합이라는 게 변협의 네. 주장입니다. 5급 공채 폐지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선발 시험은 국가직을 기준으로 볼 때 네. 9급, 7급, 5급 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지는데 네. 행시라고도 불리는 이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은 네. 일반 행정, 법무 행정, 네. 교육 행정 등 직렬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변협은 이 5급 시험을 없애고 대신 네.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그 자리로 흡수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합격자 수를 줄이든지 수용 가능한 공간을 넓혀주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네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변호사 숫자를 늘리는 건 좋다. 네. 다만 약속대로 인접 자격사를 먼저 통합시켜주고 네. 늘어난 법률가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달라는 건데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의 경우에는 네. 지난해 배출 변호사 수가 1,450명으로 네. 우리나라보다 300명 가량 적습니다. 네. 지나치게 많은 것도 네. 지나치게 적은 것도 과잉, 과소 공급 모두 궁극적으로 법률 서비스 향유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인데 네. 당장 변호사 수 배출은 크게 늘었는데 네.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네. 이른바 무변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지금처럼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늘리려면 네. 합리적인 수급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변협 주장은 네. 정책 당국이 좀 네.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주면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올해는 합격자 수가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로투데이에선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 법률 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윤우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법률방송 시청자의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BS 공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석 대변인 직책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이윤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사 법률이라는 막중한 코너를 맡게 되어서 책임감이 무겁지만 앞으로 풍성한 내용을 준비해서 잘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작인데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네. 세계 법률가들이 네. 지난 7일 네, 우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법원 판결 내용부터 볼까요? 네, 배모 씨 등 네. 위안부로 동원된 피해자 당사자와 네. 사망한 피해자 유족 등 총 네. 12인이 네, 2016년 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네, 일본국을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네, 오랜 시간의 재판 끝에 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네, 제34 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네, 패소한 피고 일본국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서 네. 결국 2021년 1월 23일에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사실 위 판결 외에도 네. 현재 다른 위안부 피해자인 광모 씨 외 19인 또한 네, 2016년 12월경에 네. 일본국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광모 씨 외 19인의 소송은 며칠 뒤인 4월 21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계 법률가 성명서?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세계 법률가, 네. 즉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변호사와 네. 법률 연구자들은 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민사부의 판결을 지지하고 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네. 지속히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네. 세계 법률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네, 특이한 점은 네. 성명서에 참여한 법률가가 네. 총 400여 명인데요. 네, 이 중 일본 변호사와 연구자가 무려 190여 명으로 네. 참여자의 반에 가깝습니다. 네. 결국 일본 내 법률가 사이에서도 네.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세계 법률가 성명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네. 광모 씨 외 19인에 네. 관한 서울지방법원 네. 제15민사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게 배상 판결은 내려졌는데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 일본에 효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한 국가의 네. 재판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라는 판결에 관하여는 네. 국제법적 쟁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국가 면제인데요. 네. 국가 면제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네. 대등한 자는 대등한 자에 대해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는 주권 평등 존중 원칙에 따른 이론으로 네.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역시나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민사부의 판결은 네. 국가 면제를 위반한 판결이라며 비난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네.
절대적 국가 면제만을 기초로 한 것이거든요. 현재 상대적 국가 면제 이론이 네. 지배적인 현 시대와는 다소 안 맞는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가 면제에 관한 유럽 협약 제11조에서는 네. 법정지 내에서 발생한 사망, 상해, 훼손 등에 따른 보상 절차 시 국가 면제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유엔 국가 면제 협약 제12조 또한 네. 법정지 내 불법 행위에 관하여 네. 국가 면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또한 네.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법률입니다. 네네. 법률에서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네. 국가 면제를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요.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네. 2006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적 면제 이론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네. 세 개의 법률과 성명서 또한 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네. 절대적 국가적 국가 면제가 아닌 네. 상대적 국가 면제를 적용하여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네. 지속히 손해배상액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네. 덧붙여 성명서에서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승소 판결이 네. 아시아 최초로 국가 면제 예외, 즉 상대적 국가 면제를 적용한 것으로 네. 인권 예외 요건을 논증하였음은 물론 네.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는 판결이라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위안부와 같은 폐해는 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네. 국가 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깊이 정착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에 우리 정부도 또한 네. 적극적인 국외 활동을 통해서 네. 위안부의 피해 사례를 더욱 널리 알리고 문제점을 좀 부각시켜서 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네.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네. 위안부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네. 지급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